네, 탐정과 범죄심리 제1부에 이어서 제2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2장에서 범죄학의 발전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1절 고전주의 범죄의 이론은 어떤 것일까? 자, 빽가리야. 발음이 좀 아주 고상하지요? 우리 천지 빽가리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 뼈하고 다르죠? 빽가리야. 자, 먼저 사상적 배경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요, 범죄와 형벌, 1964년에 쓴 글이죠. 이것의 배경이 된 기본 사상은 프랑스의 휴머니즘과 스코틀랜드의 인간학이다. 여기에서 비롯돼서 범죄와 형벌이라는 글이 나오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형벌 전략으로 내세운 공리주의나 명확성의 그 요구, 그리고 이 쾌락주의 등은 모두 이러한 인간학에서 기원한다. 즉 인간학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인간과 그 행실과 사회, 여기 맞물려 돌아가면서 뭔가 잘못되어지는, 즉 범죄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고전주의 범죄 이론을 한번 더듬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근대 형법 개혁 운동가로서 개혁, 범죄와 형벌에서 이 사회 결속을 다지는 것이죠. 그런 이론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의 형법 사상을 좀 이론적으로 전개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범죄학의 창시자가 되었죠. 누가? 빽가리야가. 고전학파의 선구자이죠. 빽가리야. 자, 그리고 범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그 글에 형사법 제도에 대한 계획안이 하나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골자를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입법의 기능, 그리고 법관의 기능, 범죄의 경중을 따지고 형벌의 비례성을 따진다. 형의 크고 적음, 범죄가 무겁고 가볍다는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가혹한 형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이 체형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주 가혹한 게 많이 있었어요. 조선시대나 이런 때만 보더라도, 그죠? 자, 신속한 형벌, 형벌의 확실성, 그리고 범죄의 예방 효과를 좀 가지고 와야 된다. 여기다가 계약사회와 형벌의 필요성까지도 넣게 된다. 그리고 사형 폐지론, 한동안에는 우리는 사형 얘기를 그냥 쉽게 했는데, 근대에 와서, 현대에 와서는 사형은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사형 폐지론에 이르게까지는 되죠. 자, 먼저 결론을 내려보면요, 좀 일반 예방주의적 주장, 그리고 제형 균형론 주장, 이 두 가지가 있죠. 일반 예방주의 주장은 형벌은 응보의 수단이 아니다. 범죄 방지 수단이다.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말이 좀 쉽죠. 자, 형벌 균형론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의 정도는 범죄에서 얻는 이익보다도 형벌을 통해서 손실을 더 초과시켜야 된다. 공리주의자 벤덤, 앞서서 이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이 되었는데요. 자, 공리주의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볼까요? 이 벤덤은 빽가리야의 공리적 사고를 좀 발전시켰죠. 공리주의 체계를 이룬 사람으로 인간의 행위는 절대자의 비합리적인 제도에 의해 판단될 것이 아니라 최대 다수를 위한 최대 행복, 참 좋은 말이죠. 이런 원리에 의해서 판단할 것을 주장한 것이 벤덤의 공리주의를 내세우면서 한 것이죠. 자, 정부로는 1776년, 아주 오래 옛날이네요. 우리가 지금 2021년이니까, 그죠? 도덕과 입법 원칙의 소설을 1789년에 발표를 했네, 보니까요. 정부론과 도덕과 입법 원칙의 소설, 이걸 썼는데, 여기에 또한 국제형법이라는 용어 사용, 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 제도를 주장하였다. 자, 범죄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 범죄에 대한 자기의 그 생각이라든지 그게 관념적인 것. 자, 인간의 행위는 어떤 배후에 있는 동기성을 강조하죠. 어떤 것으로 무엇 때문에, 이 말이죠. 자, 쾌락을 추구하는 것과
또 고통을 회피하는 것, 이런 동기는 좀 나쁠 수가 없고 그 동기의 결과가 타인에게 악영향을 주는 그런 경우에 결과만이 나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쾌락, 마음대로 네가 네 스스로가 즐겨. 그리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네가 어떻게 해. 이거는 그 동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 동기의 결과가 타인에게 악영향을 준다면, 고통을 준다면, 피해를 준다면, 힘들게 한다면 이 결과만은 나쁘다고 주장한 겁니다. 범죄관 자체가 범죄를 생각하는 관념적인 것이죠. 그런 결과가 사회적으로 악을 수반하는 그런 경우를 실제적 범죄라고 하고 악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를 상상적 범죄라고 하여 실제적 범죄만 범죄이고 상상적 범죄는 진정한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자, 범죄 사회성을 중시하자. 그리고 범죄자는 학습된 행위라고 보지만 범죄 행위에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범죄 동기를 중시한다. 우리가 모방 범죄 또는 학습화되어 있는 범죄 이런 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것은 자꾸 학습화되는 그런 범죄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것까지 하나의 범죄관으로 보았네요. 동기 중요합니다. 자, 형벌관 하게 되면 벌을 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범죄 행위의 예방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항상 벌을 줄 때 어떤 범죄에 대한 응보가 아니라 그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는데 전제를 둬야 된다. 그래서 공리적인 필요악을 불필요한 악으로 보고 효용성 원칙을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은 형벌도 악이지만 형벌을 가함으로 해서 다음에 더 큰 죄를 짓지 않는다 해서 큰 악을 예방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형벌관, 자, 벌을 줌으로 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한다. 자, 공리적인 필요악을 어떤 것으로 볼까? 자, 형벌의 근거가 없는 경우,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형벌을 주느냐? 또 형벌의 효과가 없는 거, 아무리 벌을 줘도 아무 효과가 없다. 옆에 보는 사람들이나 백성들이나 누구든지 봤을 때 저렇게 하면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을 거야 하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형벌의 해악이 범죄의 해악보다 더 큰 경우, 처벌 효과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더 큰 형벌을 규정한 경우, 이런 공리적인 필요악이다. 이걸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더 악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사회 계약의 필요 조건인 법전을 제정한다. 그래서 일반 예방을 해야 한다고 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벤담의 파놉티콘이에요. 이 파놉티콘 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인간의 지식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사고에서 기인된 것인데 사실 생존 시에는 실현을 못했다고 합니다. 파놉티콘, 그게 바로 원형 감옥을 말합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감시자가 소수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수감자들을 감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원형으로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도록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다음은 제2절에서 실정주의의 범죄학. 자, 범죄학의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롬브르즈. 자, 이론적 기초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탈리아의 외과 의사인 롬브르즈는 1870년에 파비아 지방의 정신병원 거기하고 교도소에서 정신질환자와 범죄자의 체격형을 조사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개골을 조사를 해보니까 격세 유전적 특징이 있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격세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인데 당대에서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유전인자를 손자가 받는 것이죠. 그런 유전적인 것을 격세 유전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리적 범죄인자. 한마디로 범죄인자를 타고난다는 얘기죠. 자, 롬브르드 이전에 범죄학에 기여했던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물학적 실용주의 학파 아버지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범죄 원인론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해서 범죄가 생길까요? 롬브르드는 생리적 범죄인의 개념에서 타고난다고 했죠. 생리적 범죄, 생리적 범죄. 자, 범인성 기질이 또는 간질, 음주벽, 정신이상 등을 가진 가족으로부터 간접적인 유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 범인성을 일종의 퇴화로 보았다라고 합니다. 자, 생리적 범인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까요? 범죄인은 비범죄인에 비해서 육체적, 정신적 결함을 가진 자이다. 자, 범죄인은 한 인류학적 유행어로서 변종현상에 해당된다. 자, 범죄인은 원시인간의 유사한 자들로부터서 원시인간 때의 특징이 격세유전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현대에 와서 재생된 결과이다. 이렇게 뭐 소설적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또 이 범죄는 유전되고 타고난 범죄적 소질로부터 나온다. 어쨌든 생리적 범죄인은 초범일지라도 어떻게 사형, 무기행에 처해버린다. 이야, 어찌 보면 잔인합니다. 일단 옛날 범죄론이지만 이 범죄 원인론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제가 격세유전 이렇게 한번 표현해놨네요. 자, 아이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또는 여러 대 뒤에 자손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 유전적 형질 이런 것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격세유전. 자, 이 5가지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범죄인에 대해서 한번 종류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격정적 범죄인. 욱 하고 막 꽉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성질 때문에 저지르는 범죄인이 있고, 또 앞서서 설명드렸던 생리적, 타고난, 유전적 그런 범죄인이 있고, 또 우발적으로 전혀 생각지도 않다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인이 있고, 또 잠재적 범죄인, 내 마음속에 항상 뭔가를 그걸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터뜨리는 어떤 그런 범죄인, 꼭 계획 범죄 이런 게 되겠죠. 정신병 범죄인, 이런 한 5부류의 범죄 원인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범죄 대책론으로 볼 때, 자, 각자 이런 조금 전에 소개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 자, 생리적인 범죄인은 예방이나 교정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초범은 무기행에 처한다고. 한 번 더 하거나 누범 이렇게 되면 잔혹한 범죄인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당시의 대책론입니다. 자, 격정 또는 우발범, 거의 비슷한 유행이죠. 단기 자유형 대신에 벌금형이 더 효과적이다. 계획적이거나 어떤 그런 유전적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뭔가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효과적이다. 소년과 노인범은 이 교화원이나 농장시설에서 구금을 해서 교화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주장을, 이건 지금도 아주 좋은 효과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죠. 범죄 대책론. 자, 범죄 사회학의 창시자 페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론적 기초는 어디서 나왔을까? 자, 롬버로드 제자 중에서 제일 널리 알려진 페리는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에 관심을 가졌어요. 자신이 수용한 사회주의 사상 탓으로 나중에 이게 사회주의 사상이 뭔가가 밖으로 표현됩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더욱 강조했죠. 자, 마르크스의 유물론과 스펜스의 사회이론, 다윈의 진화론,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롬버로드 연구 방법과 같이 아주 객관적이고 실증주의적인 방법을 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 사회학 행법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선을 그었다, 이렇게도 봅니다. 자, 페리의 범죄 분류를 보게 되면 1884년에 살인범이란 저서에서 이렇게 생리적인 범죄, 조금 전에 많이 설명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신적인 범죄, 그리고 상습적 범죄인, 우발적인 범죄인, 적격정성 범죄인, 앞서서 다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바로 이 페리의 살인범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것이죠. 자, 범죄 발생 인자를 한번 볼까요? 개인적인 요소와 자연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로 나누어서 보는데요. 개인적인 요소는 우리의 인류학적 요소라든지 뭐 인류학적 특징 이런 걸 보는데, 나이나 성별, 신체적인 또는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걸 말하죠. 자연적 요소는 어떻겠습니까? 물리적 요소, 인종과 기후, 풍토, 지리적 위치 또는 계절적 효과, 기온,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살기 위해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어떤 범죄 발생 인자가 자연적인 요소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회적 요소. 여기서 보면은 이 인구 밀도가 아주 높거나 또는 간섭이 어떻게 쭉 내려왔다든지 종교, 정부 조직, 경제적 조건,
이런 사업 조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건 사회 환경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이 사회 요소, 자연 요소, 개인 요소, 이런 것이 바로 범죄의 발생 인자이기 때문에 사회를 밝고 깨끗하고 인간관계를 아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죠. 자, 범죄 포화의 법칙. 범죄가 포화된다. 와, 이게 뭐야? 페리가 말한 거네요. 뭐라고 얘기했을까? 화학의 포화 법칙처럼 뭔가 폭발한다? 아니면 불어난다? 이렇게 식는다? 한 사회의 범죄 또한 일정한 개인적, 사회적, 자연적 조건 하에서 어떻게 된다? 거기에 상응하는 일정의 수, 범죄가 반드시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주장으로 일정 양의 범죄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법칙을 내세운 것이 범죄 포화의 법칙입니다. 범죄 대책론을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자, 이 페리는 범죄의 사회적 조건을 강조하면서 롬브르주와는 달리 사형제도를 부정합니다. 자, 범죄란 사회제도의 자체의 결함에 따른 병리적인 현상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행법은 좀 무능하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재행법정주의로 상징된다. 자본주의 행법은 무능하다. 이게 뭐 우리 과거에 이런 말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이런 말이 있었죠. 자, 생산과 노동수단의 집단 소유제, 여기서 바로 아까 사회주의적인 그리고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행법의 무능함을 꼭 찌르면서 바로 생산과 노동수단, 집단 소유제, 이게 나옵니다. 자, 사회제도와 법제도의 근본적인 계획을 주장하고 나섰죠. 이 범죄 대책론으로서. 구체적인 대책을 한번 보면요. 사회정책과 형벌 대용물 사상. 자, 사회정책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인에 대해서는 범죄의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뭔가 자유거래를 하고, 또 독점 거래를 못하도록 독점 철폐를 하고, 값싼 노동자의 숙소를 건립해주고, 또 공공저축은행을 설립하고, 또 거리 조명의 개선, 그리고 산하 제한, 아이를 낳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혼인 및 이혼 사유, 또 무기 제작의 국가적 규제, 그리고 기아 보호의 설립 등 이런 사회 정책들을 주장하는 거 보면 아주 대단하죠. 자, 형벌 대용물 사상은 어떤 것이냐면은 범죄인에 대해서는 범죄에 대한 형벌보다는 개별적인 범죄가 실업에 의한, 즉 공공범죄인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일거리가 없어서 돈을 못 벌여서 힘들게 가난하게 이런 때 이민의 자유를 또는 정치범죄의 경우에는 사상의 자유를 준다. 사기 문서 위조 범죄의 경우에는 과세 절감 등을 강조하는 형벌 대용물 사상을 주장을 했다는 것. 자, 기능주의 사회학자 디르갱, 발음이 좀 재밌네요. 디르갱 좀 기능주의. 여기서는 뭐라고 주장을 했을까요? 뭐 프랑스 학자라는 거, 디르갱 뭐 이렇게 발음상 벌써 프랑스 사람 냄새가 나네요. 자, 여기서 보면은 선입관이나 통속관념을 배제한다. 그래서 철저한 객관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현대적인 사회 방법론을 정립해가지고 또 사회 내부 구조의 연구에 개인이나 집단보다는 전체 사회와 제도들 사이에 상호 연관성을 강조하는 포선의 구조기능주의, 그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주의 사회학자 디르갱의 말이죠. 자, 범죄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즉 사회적 통합 수준, 그리고 도덕적 통합 수준, 범죄 불가피,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이 아미노 현상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아미노라고 하는 말은 무정부를 말하죠. 즉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치관의 해체입니다. 자, 범죄의 기능을 한번 알아볼까요? 범죄 정상설 관련해서. 그리고 이 범죄 정상설에서는 일반적인 현상,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즉 범죄는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에서
당연히 나타난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사회적 사실로서 마음대로 제거할 수 없는 사회 구성이다. 한마디로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을 하네요. 자, 범죄 기능설, 제재와 비난을 통해서 사회 공동의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유지 존속의 역할을 담당한다. 결국은 제재하고 또 그것을 제진 사람을 비난하고 하는 이런 사회 공동의식이 하나의 체험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 형벌 발전론. 사회가 발전할수록 형벌은 억압적 형태에서 보상적 형태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범죄 대책론에서 형벌의 기능은 사회 연대감 보호에서 개인 보호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범죄 대책론이 그렇게 이제 범죄 기능이죠. 결국 기능 속에서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 자, 드루킹의 자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기적 자살, 이타적, 숙명적, 아미노적 자살이 있는데, 이기적 자살은 사회 유대가 악화되어서 자신만의 욕망에 의한 자살이다. 참 불행하죠. 자기만이 뭔가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는 거지. 자, 사회 유대가 너무 강해가지고 자신을 희생한 자살 행태, 이타적이다. 자, 숙명적 자살이라는 거, 사회적, 외적 압력에 의한 타의 자살이다. 어쨌든 자의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외적 압력에 의해서, 물론 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왔을 때 이런 생각이 생기게 되겠죠. 아미노적 자살,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서 규범이 없다, 무규범 내지는 가치의 혼란으로 인한 자살, 뭐 이러고 뭐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살겠어라고 할 때 동반 또는 여러 집단 막 자살하는 경우도 가끔 생겨나잖아요. 자, 규범이 없을 때 생겨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면서도 뭐 생소한 말들을 많이 좀 우리 입에 담았네요. 자, 3장에서 범죄 심리 분야의 접근. 자, 탐정이 알아두면 참 좋은 범죄 심리 분야. 이것은 그냥 제가 목차 형태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장애와 범죄 심리. 이때는 보면 스트레스와 범자가 되어 있네. 범죄 심리, 정신장애와 범죄. 정신병과 범죄. 이런 쪽으로 알아보면 좋겠죠. 사이코패시 하는 것은 사이코패시의 정의와 사이코패시의 특성을 알아놓는 게 좋겠고. 자, 폭력 범죄 심리. 생물학적인 요인, 원인, 사회학적인 요인, 사회 심리학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 자, 절도 범죄 심리. 치밀하고 지능화되어 있죠. 또는 합리적인 선택이론. 내가 이걸 가지고 오므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 이 합리적인 선택이론. 자, 심리학적, 지리학적 프로파일링 이런 게 있고요. 성폭력 심리라는 것은 연쇄폭력의 의의가 좀 깊습니다. 즉 한마디로 연쇄폭력이 일어나는 유행입니다. 범죄 유행이고 범행 동기가 있고. 자, 연쇄살인 범죄 심리. 연쇄살인의 정의와 특성을 알아놓는 게 좋겠고, 연쇄살인의 재반, 접근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인질 테러범 범죄 심리. 자, 이 글자가 범자로 자꾸 되어 있을까요? 자, 인질과 테러범의 심리적 특성과 이 협상을 잘 할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들도 좀 필요가 하고요. 스토킹 범죄 심리. 현대 사회에서는 이 스토킹 심리, 범죄 심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스토킹의 유행 또는 스토킹의 일반적 특성, 연속극이나 이런 데서 가끔 나타나죠. 자, 그런 유사한 것을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범죄 심리학을 응용하는 것이다. 범죄 프로파일링, 방법론과 전략. 이 프로파일링은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파일링 하게 되면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그 사람의 옆모습에 행동하는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범죄에 한번 대입을 시켜보고 분석해보는 것이 마무리를 해보면 범죄 심리학은 범죄자의 심리와 행동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려는 하나의 학문이라는 것. 그리고 범죄자 유행 분석 기법이나 즉 동일인에 의한 범죄는 공통성을 갖는다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범죄의 준비 과정이나 범죄의 특성, 범죄 피해자의 특성, 범행 후에 또는 그 행적 등에 이르는 범죄 수법을 파악함으로써 범죄 수사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탐정의 내면에 이 범죄 심리를 이해하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또 융통성이 자리할 때 유능한 탐정, 명탐정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범죄 심리 제2부 이 분야 모두 마무리하는 강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명탐정입니다. 지금까지 KPI 탐정연구소장 미네르바 칼리지 종합탐정교수 행정학 박사 이어스